자, 우리가 프린트에서 잠깐 봤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은 일단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 있지. 여기 봐요. 적법 절차의 원칙. 반드시 법에 정해진 원칙,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게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했죠?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보면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죄인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요. 다음, 고문과 자백의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 고문 등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고문에 의해서 내가 죽였다고 자백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백은 무효입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죄 입증은 검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피고나 피의자가 알아서 스스로 자백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의 강제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국민이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형벌권은 말 그대로 국가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권력이에요. 개인이 행사하면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힘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만 기억하시냐면 여기 인권보장,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이라는 단어, 원칙 몇 개 있는지 보세요. 1, 2, 3, 4. 어떻게 기억합니까?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은 몇 개다? 4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는데?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고문과 자백의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이거는 여봐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되게 넓은 범위지. 형사 절차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수사, 기소, 그 다음에 공판. 이걸 다 포함한 게 형사 절차잖아. 그지? 그러면 그 아래는 다시 디테일하게 쪼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까지 싹 다 뭐가 이건 적용된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다 수사,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뭐가 있을까? 영장제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여기 봤죠? 그 다음에 구속정보 여기 구속정보 심사짐 여기 중간에 구속이라는 걸 놓고 구속 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하고 구속 후에 구속정보침을 하는 거. 지금 프린트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다음 2번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제도. 범죄 피해자 구제제도 아까 봤었죠.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재산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물론 가해자가 합의하거나 이럴 때 뭐 배상금을 줄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면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범죄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 중요한 거 여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다음 형사보상 청구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제도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미결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된 경우 국가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좀 자세히 쓰면 여기 피의자 단계에서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 얘가 불기소를 받으면 부당하게 벌금 또는 과료를 낸 사람은 5%의 이자를 더해 국가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금의 경우 보상의 상한은 해당 연도 1급 하루치 월급, 최저임금의 5배, 사형의 경우 구금, 보상, 자, 플러스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 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안 쓰셔도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다음요. 내려가셔서 우리가 보충 설명을 조금 볼게요. 보충 설명. 여기 보시면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얘기가 나오죠. 형사 보상에서의 인권 보장 방금 봤듯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 범죄인이라고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 넓은 뜻으로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이라 한다. 인권 사상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이 과해져 무죄 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형사소송법에서는 무고의 불처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라는 이념은 순수하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죄 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주쳐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되죠?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럼요. 증거재판주의. 증거 있어야 돼요.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봐봐. 여러분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뭐와 연결시켜야 돼?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시켜야 돼요. 자, 넓은 뜻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재판의 이념 그 자체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오케이. 다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죠. 국선 변호인 제도. 형사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돼. 민사는 변호인이 없어도 돼요. 민사는 내가 해도 돼요, 내가. 고소당한 내가. 알겠어요? 하지만 형사는 아니죠.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며 문명국가의 형사 절차를 위한 규칙입니다. 문명국가의 형사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야. 이 말이 어렵지. 하지만 다시 여기 형사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이 말이 뭐니? 형사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최소한의 요구라는 얘기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사선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선이 뭐야? 이 사자를 보란 말이야. 우리가 맨날 쓰는 거. 우리는 법에서 공법과 사법 봤을 때 이 사자 썼었지요. 이게 사사로울 사자야. 개인 사자라고. 개인사.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나를 영어로는 I. 이걸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와타시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고. 와타시와 나는 할 때 일본어에선 와타시와 이렇게 씁니다. 해석은 나는 이게 되는 거죠. 즉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변호인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비용으로. 그게 원칙이나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사선할 수 없을 때, 즉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이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개인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변호인을 사선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우리 오늘의 주제는 미성년자 소송입니다. 미성년의 형사소송 복잡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계약할 때 미성년자와의 계약도 복잡했죠. 역시 미성년의 형사소송도 복잡해. 어쨌든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 노아,
심신장애, 농아, 귀가 들리지 않고 청각장애인과 그다음에 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농아,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너무 길게 나오지만 뭐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종래에는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즉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만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얘기는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만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피의자 즉 수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었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뀌는 형법을 봐야 됩니까?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선 변호가 대폭 확대되어 구속된 피고인 즉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피의자 즉 수사 단계에 대해서도 공판과 수사 절차에 전면적인 국선 변호가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즉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여기 봐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영장을 실질 심사해야 된다 그랬지. 그때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즉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돼요.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선생님은 열대 번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포영장제, 피의자 석방조도와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이건 뭐래요? 수사 관행, 법을 어기는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래요.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된다.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24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즉, 봐봐. 체포 자체가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급체포는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일단 체포한다 그랬지. 하지만 체포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영장이 나와야지 계속 잡아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 시절이 있었잖아요. 독재 정권 시절. 그럴 때는 그냥 막 체포했어요. 무슨 영장이야. 아니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고문했어요. 남산에 가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남산의 부장들. 그러냐고 뭐 남산이 지금의 자 국가 KCIA 같은 국가 지금 뭡니까? 지금 안기부라고 안 부르죠. 지금 옛날 사람이라. 국가정보원이 그냥 막 잡아봤어요. 자, 다음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봤듯이 범죄 피해자 구조법, 그 다음에 배상명령 등 이 한번 볼게요.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그러니까 재산은 배상명령제도로 했지 신체와 생명이 아니라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 봐봐요. 내가 피고 또는 피의 가해자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폭행당해서 병원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나의 한 달 동안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그 폭행 가해자가 줘야 되는데 걔가 돈이 없어. 그래서 걔는 어쨌든 잡혀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았어. 그래. 근데 그거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인 나는 뭐야? 걔 때문에 내가 중요한 시험도 못 보고 병원에 한 달 동안 누워있고 그로 인한 어떤 폭행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나는 누가 나의 이 억울함을 털어줄 겁니까? 그럴 때는 민사해야 됩니다. 민사소송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지치겠니? 그 가해자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까지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야.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재판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배상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상명령은 어떨 때 신청할 수 있을까 나옵니다. 이제부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뭐가 있는지 봐봐요. 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추행,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재물을 파손한 것 등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그 다음에 형사사건도 있고 가정보호사건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두세요.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한다. 이 정도가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 해서 우리는 형사 절차에서 나오는 인권 보장에 대한 얘기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갈게요.